북한이 오늘 오전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로 보름 만에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시간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은 무엇이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방사포 사격 훈련을 실시한 지는 15일 만인데 일단 의도를 분석해 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으니까 예. 총선까지 이제 날짜가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총선에 개입할 목적이 가장 크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사실상 북한은 지난달이죠. 3월 19일 날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고체 연료 발동기, 그러니까 엔진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3월 19일 이후에 언젠가 이걸 가지고 한번 실제로 시험 발사를 할 거다라고 다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금방일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오늘 날짜일까? 그것이 아마 이제 선거를 며칠 앞두고 우리 한국 사회에 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데 목적이 있겠죠. 예. 통일부에서도 북한이 우리 총선 개입에 시도하고 있다. 네. 정말 예정이 없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강력히 경고를 했거든요. 그럼 북한의 반응은 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군사력으로도 우리 이제 한국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또 이제 이런 정치 선전을 통해서도 개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은 최근에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나게 하여간 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심지어 4월 10일은 뭐 탄핵해야 되는 날이다. 그리고 뭐 독재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시위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과장 보도를 하고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노동신문을 통해서 조중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 이것이 바로 선전 이제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력으로도 한국의 이 선거에 개입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선전 선동을 통해서 한국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제 통일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예. 정말 적절치 않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북한은 이에 무관하게 아마 4월 10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한테 유리한 국민을 조성하기 위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북한의 의도를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발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네.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지난달에 그 고체 연료 시험을 했고, 네네. 이번에는 그 고체 연료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막 고체 연료 발동기, 소위 말해서 엔진 연소 네. 실험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것은 신형이란 말이죠. 예.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북한은 이미 이제 이 고체 연료 발동기에 대한 극초음속 미사일용 이걸 가지고 시험을 했거든요. 시험을 했고 그리고 올해 1월 14일 날 이걸 가지고 한번 시험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3월 19일 날 다시 이제 신형 엔진을 이제 그 시험을 한 거고 그걸 가지고 오늘 실제로 이제 발사를 했다. 그렇게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에 고체 연료를 장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미사일을 이제 두 종류로 나누긴 해요. 예.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나누는데 네네. 탄도 미사일은 이제 초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포물선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가거든요. 이제 ICBM 같은 경우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마 20, 25 뭐 이 정도로 날아가니까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거죠. 이제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을 대조해서 우리 GPS 같은 거예요. 우리 차량에 있는 GPS 이렇게 딱 입력해 놓으면 그 따라서 가잖아요. 굉장히 낮은 탄도로 거의 그냥 아음속
그러니까 또는 천음속, 소위 말해서 음속에 더하기 빼기 조금 해가지고 사실상 대기청 내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천천히 가는 대신에 정확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미사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 두 가지의 어떤 장점들을 이렇게 결합한 것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단 이렇게 탄두가 이제 발사가 되면 앞에 있는 탄두 부분만 따로 빠져나와 가지고 이 탄두 부분이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단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한 50km 정도밖에 안 올라가니까 일단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적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회피 기동을 하거든요. 회피 기동을 하고 어떤 때는 할강을 했다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은 거의 급상승해 가지고 급속도로 이제 이렇게 급 강화해서 목표 지점을 때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단 50km 지상 50km 이하로 이제 발사가 되니까 레이더로 발사하기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렵고 이것이 비행 중에도 일정한 궤도를 가져야 이것을 갖다가 파악을 하기가 쉬운데 이게 이제 회피 기동을 하니까 힘들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크게 풀업을 했다가 이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제일 앞서가고 있고 미국은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대한민국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 개발 완료해서 실전 배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것은 요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게임 체인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소위 말해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이렇게 다 결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연료도 이제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연료 주입 시간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체 연료하고 액체 연료 엔진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성 12형, 14형, 15형, 17형 아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인데 그거 전부 다 액체 연료를 사용해 가지고 발사를 해왔거든요. 근데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료의 이제 안정성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미가 가지고 있는 정찰 자산들에 의해 가지고 먼저 이제 포착돼 가지고 타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체 연료라고 하는 것은 엔진을 무슨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무기 체계 자체에 이 엔진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은밀성이 좋고 그래서 그냥 이것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체 연료를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액체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체 연료를 바꾼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한이 화성 12형, 14형, 15형, 17형은 전부 다 액체 연료였는데 화성 18형부터는 고체 연료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체 연료를 우선 ICBM부터 고체 연료를 바꾸고 난 뒤에 이제 중거리로 고체 연료를 바꿔가고 있고 그 중거리 고체 연료에 더 이어서 더 발전시켜 가지고 지금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고체 연료로 지금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미사일이 6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다가 동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상의 중거리급 탄도 미사일보다 비행 거리가 좀 짧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이거는 시험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거리 중거리 그러면 어찌 됐든 뭐 3,000에서 한 5,500km 정도 되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날아가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시험할 때는 이제 고각으로 주로 발사를 하죠. 근데 1월 달하고 이번에 오늘 발사한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1월 달에 이제 발사한 것은 한 1,000km 정도를 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사한 것은 한 600km 정도를 발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신형 엔진인데 오히려 더 성능은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왜 600km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은 생길 수가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각으로 발사하면 발사할수록 비행거리는 짧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화성 18형부터 이제 고체 연료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이뤄졌다고 한다면 네. 북한의 기술 개발이 상당히 좀 진전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뭐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거리, 준중거리 그리고 이제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이미 시험 발사를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것이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또는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실제 정상 각도를 통해 가지고 실거리 사격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성에는 한계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이미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체 연료 단계를 거쳐서 이제 고체 연료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 그 고체 연료 중에서도 다시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까지도 고체 연료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이런 탄도 미사일 기술이나 이런 뭐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정된 훈련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줄 수 있겠습니까?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이제 오늘 사실상 이거는 캠프 데이비드 이제 합의에 의한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기도 해요. 예, 예. 한미일이 이제 훈련하는 거니까. 공중 훈련을 하는데 이제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폭격기가 세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B-1B라고 하는 거가 있고, 하나는 이제 오늘 이제 전개한 B-52H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B-2가 있거든요. 네. 사실상 B-2는 우리 한국에 왔다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B-1B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그 핵무기를 싣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오로지 그 재래식 그 탄약만 이제 싣거든요. 폭격기라고 하더라도. 근데 B-52H는 탑재하는 거죠. 예, 순항 미사일. 네. 그러니까 핵 탑재한 순항 미사일을 이걸 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B-52H가 이렇게 한반도에 전개하는 거하고 B-1B가 전개하는 거는 차원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저기 F-15, 미국의 F-16,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의 F-2 뭐 이런 비행기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합동 연합 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북한이 도발을 하면 여기에 대응해서 네.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하고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을 북한한테 보여준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북한에도 좀 주요 일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 있고요. 예, 예. 25일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로 예. 북한의 이렇게 주요 정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달 내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마 도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 도발은 한국의 총선을 향한 그런 도발뿐만이 아니고 11월 달 미국 대선을 향한 도발까지 포함을 하면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크고 작은 도발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 전에 통상 최고인민회의를 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최고인민회의를 만일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김정은이가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의 관계로 규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헌법을 개정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헌법 개정을 4월 달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가 되면 그때 개정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개정된 내용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뭐 논의는 이미 다 됐을 거고 그거 그냥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국경선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의 헌법에도 그런 지리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가 포함된 국경선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랬단 말이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한국과의 국경선을 자신들이 서해 쪽에서 지금 NLL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여기에 따라서 북한이 서해 쪽에서 NLL 중심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저는 4월 15일보다는 오히려 그 전에 있게 될 최고인민회의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헌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그 국지 도발의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 도발도 굉장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 올해 같은 경우는 정찰 위성 3기, 3기 발사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아마 이제 곧 이제 발사를 하게 될 거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ICBM이라든지 중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전략적 도발도 계속해서 북한이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번 달을 포함해서 미국 대선까지 계속해서 이런 크고 작은 도발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아마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죠. 뭐 예. 특히 이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국방부도 대단히 준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고, 심지어 거기에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정훈 훈련까지도 이미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지만 예. 우리들도 그런 것들이 북한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지는 점, 이 점을 좀 눈여겨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 제재의 전문가 패널이 임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네, 네. 이달 30일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예. 이후에 북한의 반응, 북한이 좀 더 뭐 대담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제 훨씬 더 대담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2006년도에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 1817위원회라고 소위 말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그 번호를 딴 위원회거든요. 그게 대북제재위원회고, 거기서 북한이 이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한 그런 패널을 구성한 것이 바로 예. 전문가 패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 패널을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러시아가 이 연장 동의를 안 해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달 말에 이제 이것이 종료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북한이 훨씬 더 대담해질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북 제재 산하에 있는 이 전문가 패널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공신력이 있는 유엔 차원에서의 그런 기구가 없어졌다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은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다른 나라들한테 아마 공세적인 외교력을 전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없어졌지 않았느냐. 어쨌든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거 결정한 거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하고의 뭐 지금 대북 제재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하고 같이 무역을 한다든지 수출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자라고 주장할 가능성, 또 그렇게 실제로 할 가능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다라고 봐야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봐야죠. 그럼 북한이 그렇게 하는데도 국제사회는 가만히 보고 있을 건가? 북한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 이런 패널이 이제 전문가 패널이 없어지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어떤 그 모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뭐 미국, 일본 또는 유럽 몇몇 국가, 그런 국가들로 구성이 돼서 패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널에서 지금 여태껏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에 그 전문가 패널이 해왔던 그 임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한테 뭐 족쇄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게 이제 전문가 패널이 없어졌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마 공세적인 그런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럼 만약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 네.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기구라든지 새로운 패널들의 활동도 제한적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활동을 하는 건 아니죠. 네네. 유엔 차원에서는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유엔 바깥에서 수많은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기구들 중에 하나로서 구성이 되는 거죠. 그 구성이 돼서 그걸 가지고 뭐 내용을 가지고 유엔 총회에다가 보고할 수도 있는 거고, 유엔 총회에서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많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과 개인, 기관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에 네. 나섰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저는 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대북 제재를 한 것이 러시아 선박 2척, 그리고 러시아 기관과 그 기관의 대표자 각각 한 곳 한 명이니까 기관 2개, 사람 2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특히 이제 선박 2척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기를 그렇게 실어서 운송한 그런 이제 선박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거 대북제재위원회에서도 나오는 거고. 예.
미국도 이미 작년도에 이 두 척에 대해서는 제재 발표를 했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재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기관과 거기에 각각 CEO로 있는 두 명에 대해서는 어떤 거냐면 한 기관은 북한의 IT 인력들, 그 IT 인력에 대한 어떻게 비자를 제공해주고 하는데 관여한 그런 기관과 사람이고 또 한 기관은 북한의 인력 송출과 관련된 기관이고 거기에 CEO입니다. 그래서 총은 이제 선박 두 척과 두 개의 기관 두 명씩 이렇게 해서 각각 제재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것이 이제 의미 있다고 한 것은 오로지 러시아만을 대상으로서 제재 발표한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럼 왜 그랬겠어요? 사실상 러시아가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자기 역할과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다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북한을 두둔하면서 소위 말해서 전문가 패널의 연장을 거부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올바른 주권 국가로서의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도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발표해야 되고 이것을 일본이나 또는 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제재에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외교안보 이슈 짚어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